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과제는 그 세션 시간에 배웠었던 컨볼루션 이외에도 다양한 컨볼루션 기법들을 찾아보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다이알레이티드 컨볼루션, 그리고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그리고 세퍼러블 컨볼루션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이알레이티드 컨볼루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필터의 커널 간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다이알레이티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 픽셀 간의 간격을 줘서 좀 떨어뜨린 방법을 다이알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같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기존보다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9개의 파라미터로 3x3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 다이알레이티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이알레이션이 2인 경우에는 3개의 파라미터만으로도 5x5의 이미지를 인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다이알레이티드 레이트를 통해서 커널 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파이토치에서는 다이알레이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코딩했던 것 중에서 이제 레이어를 불러올 때 NN2D를 불러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이알레이션은 2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지정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컨볼루션을 생각해보면, 3개의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채널에 같은 필터를 적용해서 피처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 하나의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것도 하나의 피처 맵이 반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3개의 층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거를 하나의 피처 맵으로 보는 형식인 거죠. 하지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이 점이 조금 다른데요. 기존에는 3개의 채널에 같은 필터를 적용했다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각각의 채널에 다른 필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물이 3개인데 이 3개가 각 3개의 필터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이 하나의 피처 맵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은 3개의 층이 합쳐져서 하나의 피처맵을 이루는 형식이라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3개가 각각의 3개의 피처맵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퍼러블 컨볼루션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컨볼루션의 필터들은 대부분 이렇게 3x3 혹은 5x5 이런 정방 형식의 필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이거를 작은 2개의 커널로 쪼개는 형식인 거예요. 근데 이때 보시면은 위에 하나의 행렬과 두 개를 쪼개서 행렬 연산을 하는 것이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산 결과는 같지만 더 작은 행렬로 쪼갤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계산 복잡도가 줄기 때문에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산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필터가 2개의 작은 커널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는 조금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퍼러블 컨볼루션과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결합해서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이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가장 왼쪽의 그림이 이제 스탠다드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그림이 depth-wise convolution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인데 보시면은 원래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는 세 개의 채널에 같은 형태의 필터를 적용해서 하나의 피처 맵을 만드는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depth wise convolution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각각의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각각의 피처 맵을 만드는 형식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 separable convolution을 결합한다면 이렇게 depth wise convolution을 통해서 얻은 세 개의 피처 맵을 세로로 쌓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높이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다시 한번 진행해줘서 이걸 하나의 피처 맵으로 만드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x2로 하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세로로 하는 거랑이 합쳐져서 여기에서의 이 입체적인 형태의 커널과 그러니까 같은 연산 결과를 만드는 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거 이따가 올려드릴 텐데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서연님 CS 코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 코드는 CNN이었고 태준님께서 짜주신 CNN 코드 돌려보고 모델을 만들고 계산하면 되는 그런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임포트한 부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PU를 사용할지 여의치 않으면 CPU를 사용할지 하는 부분이라서 써진 대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업로드하는 부분은 원하시는 거를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캐글 데이터여가지고 캐글에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앞쪽 파일을 올려가지고 콜랩이랑 바로 연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드라이브랑 마운트를 해주고 드라이브에서 어디에 있는지 경로 입력해주면은 압축이 풀리면서 그거를 요 콜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디렉터리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로컬 폴더에서 불러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미지 불러오는 것부터 해볼 건데 사실 코드를 크게 건드릴 건 없어서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면은 여기는 이미지 파일 이렇게 보고 차원 확인하는 건데 저는 RGB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고 지금 사이즈가 제 멋대로죠. 그래서 이따가 사이즈를 맞춰주는 트랜스폼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이미지가 잘 불러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지 확인해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뇌 MRI 사진들이 이렇게 잘 불러와준 걸 볼 수 있죠.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제 기억에 뭔가 대칭적으로 깔끔하게 있으면은 종양이 없고 이렇게 뭔가 하얗게 있다거나 이렇게 혹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이게 발견되면은 뇌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판별하는 CNN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yes or no겠죠. 뇌종양이 있다, 뇌종양 없다. 그래서 데이터 로드하는 클래스 변경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 하는 거는 데이터 트랜스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 거, 뇌종양이 없는 거, 뇌종양이 있는 거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 그래서 뭐 라벨 같은 것도 불러오고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로드 클래스를 실행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지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에서 찾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모르시겠으면은 요거를 쳐보시면 됩니다. 트루치비전.transform에 구글에 쳐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 코드 같은 거랑 같이 다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제 기억에 밑에 두 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아까 사이즈가 다 달랐으니까 리사이즈 128 곱하기 128로 리사이즈 해주는 거랑 디텐스럴 해주는 거. 저는 이미지 파일 보고 뭔가 밝기나 색깔 같은 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잘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밝기 변경하는 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도 사실 그 혹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좀 뒤집어져 있어도 구분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트랜스폼을 넣었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폼을 왜 하냐면은 저희한테 주어진 트레인셋이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사실 테스트를 하거나 뭐 공모전 같은 데를 나가시면 저희가 트레인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뇌종양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MRI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트레인으로는 좀 부족한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예상치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잘 반응을 하고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잘 대비를 하고자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가지고 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봤더니 사이즈가 다 3 곱하기 128 곱하기 128로 잘 변경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는 거 해줄 거고요. 그래서 모델링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원형 그대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바꾸실 거면은 사이즈 아웃풋 계산하는 것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1 곱하기 3 곱하기 128 곱하기 128이었는데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면서 이거는 네, 원래 3채널이었는데 256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가 3이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공식 있었잖아요. 스트라이드 분의 뭐 그거 있었죠. 그러면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126 곱하기 126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채널은 3채널에서 256으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커널이 3이니까 128 빼기 3 플러스 1 해가지고 126 곱하기 126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맥스풀을 지나면서 그러면 맥스풀이면은 이게 절반으로 뚝 사라지겠죠. 그래서 63 곱하기 63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지나면서 이번에는 256에서 32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2래요. 그러면 63 마이너스 2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2 곱하기 패딩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 빼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63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62 곱하기 62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리니어 1을 지났는데 리니어 1은 네, 행렬곱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채널 수는 똑같이 32일 거고 62 곱하기 62였는데 이게 62 곱하기 128이 된 거죠. 그래서 리니어 2를 지나면서 리니어 2 뭐였냐면 128을 64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62 곱하기 64가 된 거고요. 여기서 플랫을 해줄 건데 플랫을 해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 직사각형이 여러 개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예 다 해체해가지고 한 줄로 만들어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2개 채널이 있었고 이게 62 곱하기 64였으니까 그거를 다 곱해주면은 12만 6,976이 되겠죠. 그래서 12만 6,976이 됐고 리니얼 3가 요거를 2로 바꿔주는 펑션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왜 있냐? yes or no기 때문에 두 개로 하는 거죠. 그래서 1,2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CNN 구조를 짜실 때 이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짜셔야 해요. 왜냐면 안 맞춰주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눈물 납니다. 빨간색 뜨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 해주시면 되고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고 하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뭐 SGD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주시는 부분 보면은 사실 데이터셋이 크진 않습니다. 201랑 53 정도면. 그래서 f곡을 100으로 하고 배치 사이즈를 8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1이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8로 했으니까 여기서 쉐이프를 찍어보시면은 8,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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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f곡에 대해서 돌릴 거다라고 해가지고 y prediction은 계산하는 거고요. 로스도 저희가 예측한 프레딕션이랑 진짜 원래 y 라벨 값 타겟이랑 비교하겠다는 소리고 그렇게 해서 토탈 로스를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시키겠다 해가지고 찍어보시면 F건 10마다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시면 F폭이 늘어날수록 로스는 되게 예쁘게 줄어들죠. 근데 어쩔 때는 잘 줄어들다가 팍 뛰었다가 잘 줄어들다가 팍 튀었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예쁜 아이로 데려왔고 그러면은 테스트 할 때는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저희가 예측한 프레딕트랑 실제 라벨이랑 얼마나 맞니? 그거의 비율이 토탈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되니? 몇 퍼센트가 되니? 를 해가지고 어큐러시 계산해 주시는 거고 제가 한 어큐러시는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모델을 새롭게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드랍아웃 같은 거를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해 보셔도 되고 그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트랜스폼도 찾아서 넣어주시고 모델 진행되는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과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세션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세션 주제는 RNN이고 1부 발표는 송이님이 그리고 2부 발표는 두우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송이님 준비되셨나요? 혹시 송이님 말씀하고 계신가요? 저만 소리가 안 들리나요? 다시 접속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소리 이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다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방금 들렸는데.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소리랑. 네, 화면도 보이고 소리도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아이패드로 접촉했는데 소리가 계속 음소거 돼가지고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RNN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RNN의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 이걸 백프로퍼게이션 through time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응용된 RNN 구조 5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4번부터는 두우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LSTM이랑 Attention Transformer 모델까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RNN 스트럭처인데요. 세부 주제는 이렇게 되는데 발표를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그 리커런트라는 말이 순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RNN을 순환 신경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기존에 알던 피드포크 네트워크가 아니라 어떤 그 순환 구조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RNN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생긴 모델인데, 지난 세션 때 배웠던 그 CNN이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거를 처리하는데 특수화된 모델이었다고 하면, RNN은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수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퀀셜 데이터에 어떤 게 있는지 넣어봤는데, 가장 그냥 먼저 생각나는 타임 시리즈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주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EKG 같은 심장 박동 그런 데이터, 아니면 오디오 데이터,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시퀀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타임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텍스트나 아니면 이런 유전 정보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시퀀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이런 글자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그 순서가 좀 중요하게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고, 또 단어 단위로 보더라도 그 어떤 단어들이 어떤 그 서로 뭔가 그 순서를 가지면서 연결된 그런 시퀀셜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이 시퀀셜 데이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시퀀셜 데이터를 다룰 때 왜 어떤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존에 공부했었던 그냥 일반적인 피드포크 네트워크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인풋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어떤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프리딕션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모양을 조금 압축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어떤 한 시점에서의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거를 그 각각의 시점에 시퀀셜 데이터는 이제 시점이 여러 개니까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그냥 시퀀셜 데이터에 그냥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인풋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연산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각각의 시점별로 각각 뭔가 그 세퍼레이트 되게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구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드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 뭐 도그스 이런 단어 글자들을 입력하면 다음 글자를 예측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는 뭐 D, O, G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D가 들어가면 O 나오고 그러면 O가 들어가면 다시 G가 나오고 G가 들어가면 뭐 S가 나오고 이런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S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 S가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그 앞에 있는 도그라는 그 전체 시퀀스를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모델을 사용하면은 그 S가 나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가 그 G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프리딕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퀀셜 데이터에는 좀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기존의 피드워크 네트워크랑 뭐가 다른지 여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상관관계도 없고 순서도 없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시퀀셜 데이터에는 데이터가 어떤 시점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시점에 어떤 프리딕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시점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패스트 시점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면 그 기존에는 그 인풋과 아웃풋의 랭스가 어떻게 고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그 지난 세션 때 다뤘던 CNN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하면 인풋이 뭐 그 이미지면은 뭐 28 곱하기 28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인풋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었고 아웃풋 사이즈도 어떻게 그 디멘션 포뮬러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아웃풋 사이즈가 그 픽스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픽스된 사이즈를 어, 먼저 미리 정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텍스트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뭐 단어의 길이도 각각 다 다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픽스된 사이즈를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 모델을 그냥 피드워크랑 같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모델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아웃풋을 구할 때 어떤 인풋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그 메모리까지 같이 반영이 되도록 구하는 방법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거 달라진 점이 지금 이 H0, H1 하는 이 H라는 이 셀 스테이트가 사용된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선 셀 스테이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히든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히든 스테이트가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떤 과거의 그 정보들을 뭔가 다음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인풋을 받아가지고 원래 그냥 프리딕션 값을만 그냥 구했었는데 이제 인풋을 받으면 그 히든 스테이트 값도 같이 구해줘서 다음 시점으로 넘겨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히든 스테이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처럼 그 현재 인풋을 받고 그리고 그 이전의 인풋
현재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전 스테이트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어떻게 종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웨이트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를 이렇게 좀 압축해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RNN 셀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 반복이 되는 구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recurrent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RNN이 기존에 그냥 MLP,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이랑 뭐가 다른지 넣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과거에 있는 정보들까지 반영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share 파라미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랑 똑같은 건데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제 이게 RNN이 그 시퀀셜 데이터니까 그 시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펼치는 과정을 unfold 아니면 unroll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과정을 unfolding computational graph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그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웨이트를 쉐어링 한다는 말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인풋에서 그 히든 스테이트로 갈 때 어떤 웨이트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갈 때도 어떤 웨이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에서 그 아웃풋을 도출할 때도 웨이트를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웨이트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웨이트들이 각 시점별로 이 동일한 웨이트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 시점 0에서도 지금 이 사용된 똑같은 그 웨이트가 시점 1에서도 사용이 되고 시점 2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거 결국엔 이건 다 같은 웨이트고 이것들도 다 같은 웨이트고 이것들도 다 같은 웨이트예요. 그런 점이 RNN의 특이한 점이고, 그래서 지금 인풋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그 웨이트를 그 인풋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가는 이 웨이트를 히든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웨이트를 아웃풋 웨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RNN에서 이제 그 RNN 이퀘이션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바탕으로 그 프리딕션 값을 창출해내는 그 자세한 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시점 2에서의 그림인데, 먼저 인풋을 받잖아요. 인풋을 받으면 인풋을 그 인풋 웨이트하고 곱해요. 그래서 인풋을 인풋 웨이트하고 곱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히든 스테이트인데 이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오는 화살표를 보시면 이쪽 방향도 있는데 이쪽 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전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여기 웨이트 매트릭스를 여기 곱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재의 그 히든 노드들은 그 히든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전 시점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곱한 것과, 그리고 그 현재 인풋에다가 그 인풋 웨이트를 곱한 거를 더한 형태로 이렇게 여기 있는 히든 노드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히든 노드들의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가 구한 거는 다음 시점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프리딕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구해진 그 히든 스테이트 값에서
그 아웃풋으로 갈 때 그 아웃풋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취해주면은 이제 프리딕션 값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시퀀스 모델링의 그 몇 가지 종류를 가져왔어요. 가장 제너럴하게 나타내고 있는 시퀀스 모델링 종류인데요. 이거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예전에 그냥 기본적인 피드버크 네트워크를 다룰 때 다뤘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에 패스를 할지 페일을 할지 나타내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생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그 학생이 패스할지 페일할지 나오는 이런 원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퀀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시퀀스를 받아가지고 연산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many to one이나 one to many, many to many 이런 모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many to one 같은 경우에 그 예시를 들자면 sentiment classification 같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들을 주어주면은 이제 그 문장에 나타나는 그 감정이 뭔지 구해주는 그런 모델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이면은 그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문장들에서 얘기하는 그 감정이 뭔지 분석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투맨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 하나를 인풋으로 넣어주면은 어떤 그 연산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를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가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many to many인데 예를 들면 머신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넣으면 영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백프로퍼게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여기까지는 그 앞선 슬라이드에서 구했었잖아요. 그 프리딕션 값을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구했었는데 이제 이 프리딕션 값이 구해졌으면 각각의 실제 값이랑 비교해가지고 로스를 각각 시점별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로스가 또 다 구해졌으면 이 로스를 다 합하면 이제 토탈 로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은 아까 포워드 진행한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 로스에서 이런 방향으로 각각의 시점마다 가주면 될 건데 특이한 점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웨이트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여기 또 곱해지고 그 이전 시점마다 모두 다 곱해지면서 왔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도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시점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점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야 되는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시간을 뭔가 거슬러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수식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공식인데 그냥 기존에 알던 거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웨이트에 어떤 그 러닝 레이트하고 그 그레디언트 곱한 값을 빼가지고 새로운 웨이트를 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웨이트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인풋 웨이트, 아웃풋 웨이트, 히든 웨이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웨이트에 대해서 각각 다 웨이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보셨을 텐데 아웃풋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각 이렇게 진행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 히든 웨이트하고 인풋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반영을 해줘야 돼서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아웃풋 웨이트부터 먼저 여기서는 아웃풋 웨이트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 아웃풋 웨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로스를 구한 다음에 아웃풋 웨이트로 그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여기 나타난 건데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는 그 토탈 로스가 그 각 시점에서의 로스를 합한 거니까 그 각 시점에서의 로스 값의 각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더한 형태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시점에서의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로스 값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로스 값이랑 그 WY 이 값이랑 어떤 그 관계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로스 값은 우선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고 있는데 로스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구해진 로스가 있을 거고 근데 이 로스는 이 프리딕션은 어디서 왔냐면 아까 전에 사용했던 그 수식인데 지금 어떤 ZT라는 거에 소프트맥스를 취했다고 했는데 아까 이 ZT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다가 히든 스테이트를 곱한 값이었어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게 프리딕션이라서 여기가 y 해시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해줬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W의 Y에 대해서 편미분하기 위해서는 체인 룰을 쭉쭉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Y 햇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리고 그거를 Y 햇에 대한 식을 또 그 ZT에 대해서 하고 또 이 ZT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WI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해가지고 체인 룰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시점별로 이걸 구해서 다 더하면 gradient for WY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웨이트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풋 웨이트하고 히든 웨이트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부분 때문인데 아까 전에는 로스 펑션이 여기까지만 가면은 이제 웨이트 그 아웃풋 웨이트의 관계를 어떻게 도출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까지 한 번 더 풀어줘야지 여기 인풋 웨이트하고 히든 웨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 체인 룰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풋 웨이트에 대해서 구했어요. 왜냐면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인풋 웨이트에 대해서 체인 룰을 적용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HT라는 게 HT 안에 또 WX라는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시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H0부터 HT까지 모두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T 시점부터 H0가 될 때까지 그렇게 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T 시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토탈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더블 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몇 가지 RNN에 좀 응용된 아키텍처 5가지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5가지 다 교재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이다이렉셔널 RNN 모델인데요.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원래 RNN은
어떤 그 인과적인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게 지금 그 기존의 RNN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기존이랑 조금 노테이션이 달라서 비교용으로 넣어봤어요. 지금 이게 좀 그림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시점의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에 인풋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거로부터 오는 히든 스테이트에 포함된 그런 정보들을 써가지고 그 아웃풋을 구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패스트하고 프레젠트뿐만 아니라 어떤 퓨처에서 오는 인포메이션까지 포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월드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 이전에 있던 그 월드들을 주면 그 다음에 올 월드를 프리딕션 하라. 이런 경우에는 이런 스탠다드 RNN이 맞았었는데 만약에 처음 단어랑 마지막 단어를 주고 가운데 있는 월드를 프리딕션 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나중에 있는 그런 그 단어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퓨처에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처럼 어떤 양방향의 그런 RNN 두 가지를 혼합한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랑 다른 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히든 셀, RNN 그 셀이 한 번만 이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 forward through time으로 구해졌었는데 이제 RNN 레이어를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backward through time라고 해서 그 마지막 그 가장 최근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가장 처음 시점까지 가는 이런 RNN 셀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시점에 T 시점에 그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HT라는 어떤 현재 시점에서 인풋과 그 전까지의 정보를 다 반영한 그 HT의 이 이것과 그리고 그 현재 시점과 그 미래에서 오는 어떤 정보들을 다 반영한 이런 셀에서 그 모두 지금 그 연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 인포메이션과 퓨처 인포메이션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RNN을 두 개의 서브 RNN이라고 말하는데 HT는 forward through time, 그 다음에 나머지 GT는 backward through time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데 이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그 파이토치 스터디 때 유튜브에서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봤던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기존의 RN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뤘던 그 인풋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각 시점에서 아웃풋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이 항상 same length였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same length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문장을 주고 문장이 나오면은 그 문장들이 각각 same length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same length가 아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머신 트랜스레이션, 퀘스천 앤서링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다 보시면 뭔가 그 처음에 받아들이는 그 인풋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그걸 먼저 다 듣고 나서 뭔가 그 아웃풋을 뭔가 도출해낼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모델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말을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하는데 한국말 단어 하나하나를 바로 받아가지고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뭔가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나 뭔가 어순이 안 맞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을 먼저 다 듣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통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사이즈가 좀 달라도 어, 이런 모델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전에 좀 엄청 많이 전이긴 한데 그 슬라이드에서 RNN이 이제 픽스트 랭스인 인풋과 아웃풋을 다루기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컨텍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더트 벡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 부분에서 그 인풋에 대한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여기 컨텍스트에 여기 정보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로는 이 디코더 부분에서 이 그 컨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딥 리커런트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도 그 그림이 조금 달라져서 그 기존의 그림을 비교용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인풋이 있고 이렇게 그 리커런트 구조가 있는 그 리커런트 셀이 이렇게 한 번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샬로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셉션 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조금 뎁스를 추가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모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든 그 리커런트 그 스테이트를 이렇게 두 번 쌓아가지고 이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그 RNN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put to hidden, hidden to hidden, 그 다음에 hidden to outpu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각 과정에서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웨이트를 써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어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한 그런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모델을 만들게 되면 패스 랭스닝이라고 해가지고 한 시점 t에서 다음 시점 t 플러스 1로 갈 때 그 경로가 너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하나 더 삽입을 하면은 이게 그런 좀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네트워크까지 네, 다 만들 수 있고 이걸 다 딥 리커런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그래프에 있는 이 까만색 박스들은 그 리커런트 셀을 의미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타임 t에서 타임 t 플러스 1로 가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어떤 트리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그 세 가지 네트워크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번 주차에 하고 있는 리커런트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에가 컨볼루셔널, 지난 주차 했던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리커시브인데요. 먼저 리커런트 구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The country of my birth라는 프레이즈가 있다고 했을 때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이 단어들을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어 들어오고 또 처리하고 세 번째 단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처리가 돼가지고 어떤 정보의 생략 없이 다 뭔가 처리를 해서 아웃풋을 만드는데 이 아웃풋에는 당연히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풋을 단위를 묶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걸 필터라고 그 지난 주차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크기가 사이즈가 2인 필터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더 컨트리 그리고 컨트리 오브
그리고 of my, 그리고 my verse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그 인풋의 모든 정보를 반영한 그 결과값을 창출해냈고요. 근데 이 리커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인풋을 조금 구조화 시켜가지고 어떤 좀 구조화 시켜서 그 어떤 처리 과정을 조금 생략을 시킨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더 컨트리가 묶여 있고 그리고 마이 벌스가 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더 컨트리별만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얘네들만 어떤 연산을 처리해주고 마이 벌스 묶어가지고 얘네들만 분석해주고 그리고 오브는 따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네랑 묶어서 또 연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화된 그런 인풋들을 다루는데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딥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진 인풋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좀 유용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자연어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 그 문장의 구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 이런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전까지 다뤘던 거는 이제 리커런트 네트워크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사실 이 리커시브 안에 리커런트가 어떤 포함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커시브 네트워크가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 네트워크들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 된 어떤 스페시픽한 폼이 recurrent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상위 개념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스테이트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이게 히든 레이어, 그 히든 스테이트가 좀 특이한데 똑같이 이렇게 인풋하고 히든 아웃풋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인풋이랑 히든 웨이트랑 그 아웃풋 웨이트가 다 학습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웃풋 웨이트만 학습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인풋과 그 히든 웨이트들은 그 학습이 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랜덤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들을 레저버와 컴퓨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주기 때문에 어떤 그 히스토리를 좀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레저버아라는 말이 저수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 히든 스테이트 안에 뭔가 그 원래보다 되게 더 많은 양의 뉴런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다이내믹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레저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롱텀 디펜던시 문제를 디펜던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조금 그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참고한 그 사이트인데 여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서 좀 발전된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8시 10분까지 쉰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들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두우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우님 준비되셨나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도 잘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그 앞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개 짚고 갈게요. RNN을 다른 아키텍처들과 구분해주는 특징 4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길이의 베리어블한 입력 시퀀스를 다룰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입력 시퀀스의 순서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특징들을 구현하기 위해 전체 입력에 대해 파라미터가 공유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는 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목차 4번 내용인 LSTM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RNN이 비록 이제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게 특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시퀀스가 조금만 길어져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송이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RNN에서 역전파를 수행하는 방식을 BPTT라고 합니다. 각 시점에서 출력된 y-과 진짜 y 사이의 차이, 즉 로스 값을 구하고 그걸 다 더한 걸 토탈 로스라고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역전파란 게 결국 근본적으로는 어떤 가중치의 값을 변화를 시키면 그것이 포워드 연산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주나 추적해가지고 체인 룰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RNN에서 WX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할 때 그 RNN의 연산 구조를 간단히 하면 위쪽에 있는 수식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T 시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WX의 값을 변화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WX, X0의 값이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H1의 값도 변하게 될 거고요. H1이 변하니까 H2도 변하고 H3, H4 이렇게 계속 쭉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 값이 HT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0부터 시작하는 체인, H1부터 시작하는 체인 쭉 가서 HT-1부터 시작하는 체인까지 다 더해줘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수식처럼요. 그리고 HT가 바뀌면 Y의 T도 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T 시점의 로스인 AT도 바뀌기 때문에 결국 체인이 그 두 번째 줄 수식처럼 도출이 되고 이거는 T 시점, 즉 한 시점에만 대해서 계산을 한 거니까 모든 시점 T에 대해서 바깥쪽 시그마를 통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체인을 보시면 이전 시점부터 HT까지 쭉 곱셈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점, 만약에 이제 K가 0부터 시작해서 H0부터 H10부터 H10까지 체인이 이어져 있다고 치면은 그 곱셈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질 텐데 만약 이제 계산된 곱셈의 항들이 1보다 작은 값이 매우 많이 곱해지면 계산된 숫자가 거의 0으로 수렴해 버리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이거를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RNN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아래 보시면 두 개 문장이 있는데 그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당연히 느낌이 오시겠죠? The clouds in the sky. 그리고 I have lived in France for 7 years, so I speak fluent French. 이제 구름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거고 프랑스에서 7년을 살았으니까 프랑스어를 잘하겠죠. 이제 여기서 빈칸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당연히 클라우드랑 프랑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프랑스에 대한 정보가 예측에 반영이 되려면은 그 프랑스는 5번째에 있고 마지막 빈칸은 13번째에 있으니까 H5부터 H13까지 쭉 체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에 의해서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해결 방안은 몇 개가 있긴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그냥 렐루를 써버린다 이건데 RNN에서 렐루를 쓰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환하면서 계속 연산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그러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을 렐루가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면은 전체 예측값이 망가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RNN에서는 값을 -1에서 1 사이로 제한시켜주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가중치를 너무 임의로 만들기보다는 조금 잘 이니셜라이즈 해보자,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RNN의 경우에는 아예 그 처음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아이덴티티를 써버리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빠는 모듈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이제 글로롯 유니폼이란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렐루를 쓸 경우에는 HE라는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도 있는데 다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반대 상황인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레디언트가 너무 크다 싶을 때 그거를 자기 자신의 놈값으로 나눠줌으로써 학습이 잘 안 되는 거를 그 아래 왼쪽 그림처럼 방지할 수가 있겠죠. 파이토치에 이미 모듈이 있어서 그 코드 보시면은 로스 백워드 밑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임시 방편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RNN에서는 구조적인 한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좀 새로운 모듈 구조를 만드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일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LSTM인데 Long Short Term Memory, 그러니까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머리가 이제 너무 좋으면 책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핵심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거 위주로 외우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 사진을 보면은 뭐 타노스 씨가 시리얼에 대한 리뷰를 남겼는데 이걸 보고서도 이 리뷰를 보고서 우리는 전부를 다 기억하기보다는 글자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 속에서 날려버리고 핵심 위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RNN 구조에 이식한 게 LSTM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현했나 보면은 셀 스테이트란 구조를 집어넣어서 그렇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의 아래쪽 심볼만 몇 가지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빨간 거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 그 파란 거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활성화 함수고, 그다음에 기호들은 보는 그대로 덧셈과 곱셈입니다. LSTM은 크게 이제 3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되는데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입니다. 그 RNN에서 입력 XT하고 이전 은닉 상태 HT-1을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 LSTM도 그걸 받는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각각 가중치를 한번 곱한 다음에 그게 더해져서 이 3개의 게이트를 지나게 되는데 먼저 1번 포겟 게이트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를 하면은 그게 아마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했으니까 0과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기억할 비율입니다. 이 정보는 별로 안 중요하다 하면은 이 값이 작게 나올 거고 그거랑 그 왼쪽에서 오는 이전 셀 스테이트 CT-1이랑 곱해지면은 이전 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지겠죠. 반대로 이거를 크게 하면 남길 수도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 이제 입력값을 수치화해서 보통 입력을 받으니까 수치화된 입력값 벡터 안에 공분산을 계산을 해서 어떤 입력값끼리 관련이 있는지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풋 게이트는 RNN 연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탄젠트 함수의 입력값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근데 RNN과 다른 점은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함수에도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그래서 기억할 비율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을 곱해서 현재 들어온 정보를 일정 비율만 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아까 포겟 게이트에서 나온 값과 여기 인풋 게이트에서 나온 값을 더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셀 스테이트 CT 값이 계산이 됩니다. 아웃풋 게이트에서는 입력값은 시그모이드에 한번 통과시키고 아까 계산된 CT 값은 탄젠트 함수에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둘을 곱해서 최종적인 은닉 상태, 즉 출력값 HT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LSTM의 소스 코드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연산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포워드 함수에 보면은 인풋 값과 hx, 즉 ht-1 값을 가지고 위쪽에 LSTM 셀에 정의된 가중치 행렬과 곱해주고 설명드린 게이트 구조에 따라 그대로 연산을 수행해서 출력값 hy와 cy, 즉 ht와 ct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RU는 이 LSTM을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목적으로 좀 간소화를 시킨 버전인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번째 줄에 있는 UT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를 통과한 0에서 1 사이의 값인데 이거는 현재 상태와 이전 상태의 반영 비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UT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이트가 닫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를 통과한 tilde HT 값, 즉 현재 입력을 반영한 후보 값이 은닉 상태에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오고 있는 HT-1에 RT를 곱해서 일부만 잊어버리고 이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UT가 1에 가까워지면 이전 HT-1은 거의 잊혀질 거고요. 왜냐면은 HT-1에 곱해지는 값이 거의 0이 되니까 그래서 잊혀지고 현재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잊어버리고 뭘 기억할지 셀 스테이트 역할을 HT에 통합시킨 겁니다. 이제 이 파트 설명은 여기서 끝났고요. 핵심만 한마디로 이제 말해보자면은 LSTM하고 GRU는 RNN과 다르게 셀 스테이트 개념을 활용해서 이전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필터링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이가 있는 입력을 처리할 때 더 유리하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파이토치에 모듈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핵심적으로 기억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마지막 파트인 트랜스포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NN을 사용하는 주요 분야가 자연어 처리, 즉 이제 음성 인식, 번역, 요약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분야에서 트렌드는 다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설명이 좀 복잡한데 밑에 링크에 제가 하는 설명이 거의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예제로 코딩을 좀 해볼 수 있는 컨텐츠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이제 뜬금없지만 내가 번역기를 만들고 싶다. 갑자기 번역기를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진행해 가도록 할게요. 수업에서 과제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계 번역에 적합한 RNN 구조는 아까 1부에서 잠깐 언급된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위 그림처럼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양쪽에 각각 있고 각 부분에는 이제 LSTM이나 GRU 셀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문장에 이제 I am a student를 프랑스어인 주스이 에뛰디엉으로 번역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단어를 수치화, 그러니까 즉 엠베딩해서 벡터화를 한 다음에 각 단어를 인코더에 입력으로 이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코더에서 연산이 이제 열심히 될 텐데 여기서 인코더에서 최종적으로 연산된 은닉 상태를 컨텍스트, 즉 맥락 벡터라고 합니다. 입력 정보가 종합되어 있는 벡터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와 문장이 시작되었다는 심볼인 SOS, 그러니까 Start of Sentence를 입력으로 받아서 End of Sentence가 나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예측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테스트 과정에선 이렇고 학습을 할 때는 예측을 할 때 그 정답을 알려주면서 역전파를 수행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게 실제로도 이론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잘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걸 보니까 인코더의 입력값을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 시퀀스를 벡터 하나로 그냥 요약해 버리는 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LSTM을 쓴다 한들 입력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개념이 어텐션입니다. 어텐션이란 거는 별게 아니고 함수입니다. 함수. 무슨 함수냐면은 Q와 K와 V에 관한 함수인데 일반적인 정의는 주어진 Q, 즉 쿼리에 대해서 모든 키와의 유사도를 각각 구합니다. 그리고 이 유사도를 키에 매핑된 밸류에 반영한 다음에 이걸 전부 가중합해서 리턴을 합니다. 여기서 쿼리 키 밸류가 뭐가 되는지는 조금씩 정의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여기에선 일단 밑에 세 줄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번역기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코더에 문장을 입력하고 디코더에서 마지막 이제 앳뒤디형을 예측하려고 해요. 이제 예측을 할 때 인코더의 은닉 상태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지금 디코더의 은닉 상태가 인코더의 어떤 부분이랑 유사한지 만약에 파악을 하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할지 훨씬 수월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까?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일단은 디코더 셀의 현재 은닉 상태, 그러니까 처리되고 있는 현재 은닉 상태를 ST라고 하고 인코더의 각각 시점, 그러니까 1, 2, 3, 4, 5, 6 이 각각 시점의 은닉 상태를 HT라고 합시다. 이 둘은 수치화된 벡터라는 걸 일단 잊으면 안 되고 아무튼 이제 어텐션 정의에 따라서 유사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할 도트 프로덕트 어텐션은 유사도를 내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ST하고 각 시점에 H 벡터를 내적을 해줘요. 그러면은 숫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그 각 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 값들을 모은 행렬을 ET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 행렬 ET에다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우면은 이것들의 전체 합이 1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어텐션 분포라고 합니다. 각 H들이 ST와 얼마나 유사한가 이런 분포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분포 값들과 H 값들을 가중합하면은 어텐션 스코어 AT가 나옵니다. 이걸 아래쪽에 있는 수식처럼 ST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상태값인 tilda ST를 정의해 주고요. 이걸 이용해서 Y의 T를 예측하면은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보다. 이게 어텐션 개념이고 이제 유사도라는 걸 여기선 내적으로 정의를 했지만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정의한 바리에이션이 조금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이란 게 RNN의 단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약간 이제 부속물처럼 나온 건데 근데 아예 이런 생각을 또 누가 한 거예요. 어텐션만으로 모델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나? 그거를 해낸 게 구글에서 2017년에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RNN을 위해서 개발한 개념인데 근데 이걸 뺀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붕어빵에서 붕어가 빠진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맹점은 또 사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원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도 사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한 소리를 좀 해봤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은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하고 다르게 인코더하고 디코더 자체를 그냥 여러 개 쌓아버린 구조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인코더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구조인지 한번 더 볼게요. 먼저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입력값을 받는지입니다. RNN하고 아예 다르게 트랜스포머는 입력값을 시퀀스로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 정보를 따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어렵지가 않은데 왼쪽 그림은 임베딩된 벡터를 그냥 순서 상관없이 쌓아가지고 행렬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D 모델은 벡터가 몇 차원으로 임베딩이 되었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 am a student가 각각 4차원의 벡터로 이게 임베딩이 되었다고 그림에선 표현되어 있고 실제로는 뭐 512차원 뭐 이런 식으로 임베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이 행렬에서의 좌표를 포스, I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i에 따라서 짝수 번째는 사인, 홀수 번째는 코사인 함수에 오른쪽에 있는 수식대로 넣어가지고 벡터의 위치 정보를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출력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연속적인 값들로 나올 테니까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니까요. 그래서 컴퓨터가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조로 좀 더 들어가서 인코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코더는 크게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셀프 어텐션 층이고 다른 하나는 FFNN,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층입니다. 셀프 어텐션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셀프 어텐션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받은 문장의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입력 문장으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뭐 이런 문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야 여기서 밑줄 친 애니멀이 좀 뒤쪽에 있는 이사고 같은 거구나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기계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맥락 파악이 쉽지가 않다는 건데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이제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들에 대해서 가중치 행렬을 각각 곱해서 Q, K, V 행렬, 그러니까 아까 어텐션 함수 정의에 있던 그 행렬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각 단어들의 Q 벡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I에 대한 Q 벡터, M에 대한 Q 벡터 이런 식으로 각각의 Q 벡터에 대해서 모든 K 행렬, 그러니까 I에 대한 K 행렬, M에 대한 K 행렬 이것과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냥 내적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임의의 값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스케일링을 해준 스케일드 도트 프로덕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숫자가 좀 적혀 있는데 이거는 구글 논문에서 임의로 쓴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은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다 따로 처리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왼쪽 밑에 쪽의 그림처럼 그냥 큐벡터를 그냥 행렬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면 한 번에 연산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num has 이거는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실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어텐션을 딱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여러 번 수행합니다. 한 셀에서 여러 번 수행을 하는데 어텐션을 여러 개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헤드에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수행을 하면 조금 더 집단지성처럼 믿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8개의 헤드에서 각각 어텐션을 수행한 결과인데 이게 색깔의 그 짙음이 유사도가 높다 이거거든요. 근데 각각의 헤드마다 조금씩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깔 분포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를 한 대 붙인 다음에 그냥 갖다 붙인 다음에 학습 가능한 가중치 행렬을 한 번 곱해 줌으로써 최종 어텐션 스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처럼요. 그냥 갖다 붙인 다음에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 어텐션 스코어 그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FFNN층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RNN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냥 풀리 커넥티드 구조를 사용합니다. 여러 개의 인코더에서 어텐션을 진짜 여러 번 수행을 하니까 그걸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포지션 와이즈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냐면 FFNN이 각 단어 벡터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더, 빅, 레드, 독 이렇게 네 개 단어가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조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4개가 총 있죠. 이것처럼 사실 각 단어에 대해서 병렬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어는 시퀀스가 아니라 독립된 형태의 데이터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층을 지나서 한 인코더를 지나서 다음 인코더로 전달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페이지는 핵심 내용은 아니고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이제 레지듀얼 블록, 잔차 블록은 CNN 이제 레즈넷 구조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활성화 함수를 지난 값에다가 원래 데이터 값을 한 번 더 해주면서 역전파가 이제 잘 되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비슷하게 동작하는 그런 구조도 사실 인코더 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패딩 마스크라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는 테크닉인데 번역기에 들어갈 문장의 길이가 다양할 때 그러니까 하나는 I am Sam, 하나는 I am a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양할 때 사실은 제일 긴 문장 길이에 맞춰서 패딩을 이렇게 넣어서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로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패딩이 어텐션 할 때 방해되지 않게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패딩인데 거기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해버리면 방해가 되니까 그걸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인코더 구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다음으로 디코더의 구조에 관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코더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금방 지나갈 거예요. 디코더는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셀프 어텐션 층과 어텐션 층, FFNN 층입니다. 먼저 이제 셀프 어텐션 층은 아까 인코더의 것하고 동일한데 근데 디코더의 경우는 예측값을 하나씩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하는 그 현재 시점보다 이후의 값은 어텐션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내적을 계산한 다음에 전부 거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넣어서 이걸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브층은 어텐션층인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본 것처럼 디코더 행렬을 쿼리로 해서 인코더 행렬하고 유사도를 측정해서 가중합하는 식으로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그냥 어텐션을 한 번 더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역시 그냥 어텐션하고 별로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FNN층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하고 똑같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출력값을 그러니까 정확히는 올바른 출력값의 인덱스를
출력을 하면은 끝나는 거겠죠. 트랜스포머 모델은 RNN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처리 속도 면에서도 조금 더 나은데요. 그 알고리즘의 동작 속도를 나타내는 시간 복잡도 면에서 RNN은 밑에 표에 보시면 RNN은 D, 그러니까 즉 입력되는 임베딩 벡터의 차원의 제곱에 비례하는 복잡도를 갖는데 근데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입력 시퀀스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복잡도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행렬 연산을 할 때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D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임베딩 벡터는 굉장히 다차원으로 임베딩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특성을 분류를 완벽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대부분은 D가 더 크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속도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표 가운데 쪽에 있는 시퀀셜 오퍼레이션의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경우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복잡도가 1이고 그리고 패스랭스의 경우는 쿼리하고 키 밸류를 약간 이제 딕셔너리 구조하고 비슷하게 바로바로 찾아서 매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저장된 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1입니다. 근데 이제 입력 시퀀스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긴 논문을 요약해달라 뭐 이런 문제에서는 트랜스포머 역시 속도가 너무 느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긴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뭐 롱포머, 림포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분야는 계속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이론 조사 숙제는 없지만 대신 이제 학술부장님이 코딩 과제를 2개 만드셨다고 하니까 신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LSTM이랑 트랜스포머 부분이 내용도 되게 방대한데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감사님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처음 나온 그런 거 같은 그런 인코더랑 디코더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뭐 짧게나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나왔는데 그 두 개념이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이 어토 인코더 그리고 또 이거의 한 종류인 그런 베리에이셔널 어토 인코더 뭐 이런 것도 어떤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주제랑은 조금 뭐 거리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뭐 딥러닝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분야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특히 그 비전에서는 그렇게 뭐 어떤 이미지에서 그런 특징을 뽑아내서 그래서 뭐 지금 다뤄질 그런 단어지만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디코더를 통해서 그거랑 비슷한 모사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뭐 그런 것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또 그 어토 인코더의 한 종류인 베리에이션 어토 인코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베리에이션을 베이스란 그런 그 기법을 써서 뭐 베이스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거는 그 딥러닝 저희 쓰는 거고 이거 그냥 뭐 옛날에 한번 해본 거 그냥 좀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 14에 나오면 그냥 잘 설명돼 있고 이렇게 그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쳐도 음,
이 책 내용을 요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본 것도 그 설명면에서는 책보다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일단 어토 인코더라는 거는 그냥 어떤 그런 뭐 데이터 그런 벡터 X가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는 그 이걸 그 아르는 계열에서 쓰이는 걸 봤는데 이게 그 어토 인코더는 기본적으로는 그 비지도 학습이어서 이게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랑 그렇게 비슷한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웃풋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뭐 굳이 이런 식으로 그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뭐 이런 그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뭐 X에다가 뭐 이걸 뭐 수치화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미지 픽셀이든 뭐든 그냥 거기에다가 뭐 랜덤 그 유니폼 에러 같은 거 뭐 더하거나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그 일단 목적 함수 자체는 여기에서 그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걸 좀 한번 가져다 올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x가 원래 인풋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latent representation을 그렇게 인코더로 이렇게 써보네요. 그러면 이렇게 fx라는 것이 곧 이렇게 h로 나왔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 h에서 다시 그 x랑 비슷한 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g로 가는데 근데 이거를 그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 목적이 그냥 x를 그렇게 똑같이 복제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에 그런 레이턴트 피처를 그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그 x랑 똑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적 함수는 이런 식으로 x랑 이게 곧 r이라는 그런 노테이션이죠. 이거에 그런 로스, 그런 로스는 얼마나 다른지의 측도잖아요. 이걸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긴 한데 그런데 그거에서 이 핵심은 이 R이 얼마나 비슷한지 그냥 그 자체보다 이 코드가 이렇게 인풋을 얼마나 닮게 그렇게 뭐 많은 정보를 투영할 수가 있느냐 그냥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F랑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F랑 G가 그 만약에 선형 함수 그렇게 매트릭스 그렇게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그게 그 PCA에서 했던 거랑 어느 정도 유사점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 어토 인코더를 하는 거는 그렇게 논리니어 펑션을 그렇게 매핑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결국에는 인풋에서 그냥 모조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하고 이렇게 다시 팽창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런 변형들이 있는데 뭐 위키피디아에서 또 똑같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무슨 페널티를 더해가지고 이 첫 번째로 이 페널티를 더하는 거는 이 H에서 그렇게 스펄시티를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는 그 라스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거 뭐 H 이것도 벡터잖아요. 그냥 이거를 썸한 거. 그냥 이게 그 작기를 원하는 그런 페널티를 더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또 그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페널티 이런 거랑 또 디노이징 이건 또 뭐냐면 원래 이게 목적 함수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뭐 x랑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 틸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뭐 노이즈를 더하는 거예요. 인풋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x 틸다 이건 그냥 x에다가 그냥 아무 입실론을 에러를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오염된 그런 인풋에다가 함수 f랑 g를 입혀가지고 이런 로스를 더하면 일단 그냥 이게 x랑 똑같을 일은 없겠죠.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토 인코더는 그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위키피디아 보내드린 거에 또 한번 참여 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코더에 대한 심화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보내주신 링크로 들어가서 조금 더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했을 텐데 아래는 LSTM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들 구조랑 가장 개념이나 원리 이런 거 위주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따로 이론적인 과제는 없고 실습 코드가 두 문제가 나갈 예정이어서 그것도 복습 스터디 조원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희 2월 친바 조도 공지됐으니까 2월에도 만나신 후에 인증샷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